17강 거시경제의 기초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이 GDP의 개념을 배웠죠. 측정도 알았어요.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부가가치 합계, 그 다음에 실질 GDP를 배웠죠. 요거 이제 시간에 따른 생산량, 순수한 생산량 변화를 보는 게 실질 GDP다. 명목 GDP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GDP 디플레이터, 디플레이터. 이거를 배웠는데, 요거는 뭐냐면, 실질 GDP가 시간에 따른 생산량 변화를 보는데 유용한 거라면, GDP 디플레이터는 시간에 따른 물가 수준, 가격 수준의 변화를 보는 지표로서 아주 유용한 것이다. 이제 이런 걸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GDP 측정이 세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야. 생산, 분배, 지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측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측정한 건 생산 측면에서만 측정한 거예요. 이번에는 이 분배와 지출 측면에서 측정을 하고 어떻게 측정하는지 보고요. 이 세 가지 면이 다 같다.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 자, 이걸 이제 정리하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의 내용이고요. 마지막은 이런 GDP를 바탕으로 국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어느 나라가 잘 사나요 하면 이제 GDP를 비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비교 지표들을 조금 더 세련되게 단계적으로 4개 정도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출발해 보죠. 첫 번째가 이제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인데 여기 봐보세요. 상식이에요. 생산 없이 일하지 않고 소득, 즉 분배 없고요. 소득이 없으니까 지출이 없죠. 지출이 없으니까 생산 없죠. 생산을 하면 소득을 얻게 되고요. 분배를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분배 받았으면 지출, 소비를 하고요. 소비했으니까 생산하는 거죠. 이게 경제활동이잖아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생산을 10억 원어치를 했어요. 그러면 종업원들, 사장님 포함해서 그 생산에 기여한 사람들이 다 10억 원어치 가져갈 거 아니에요. 분배가 얼마가 되냐면 10억 원어치가 돼야 돼요. 사람들이 사장님, 종업원들이 다 합해서 10억 원을 벌었으니까 지출을 할 수 있는 총 액수도 얼마예요? 10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면이 10억, 10억, 10억 다 같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소득 3면 등가의 원칙이에요. 생산 국민소득은 분배 국민소득과 같고 요건 또 지출 국민소득과 같다. 요게 이제 국민소득이라는 건 GDP를 의미하는 겁니다. GDP. 왜 그러냐? 여러분, GDP는 생산한 양이잖아요. 생산한 거에 시장 가치인데, 생산한 게 10억 원이란 얘기는 소득도 얼마란 얘기예요? 10억 원이란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GDP는 곧 국민소득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10억 원어치 일을 했으니까 그 국민들 소득도 10억 원어치가 생긴 것이다. 근데 여기 보면 이 꼴이 3개가 있죠. 이런 거. 이렇게 이 꼴이 2개가 아니고 3개가 있는 거. 이런 걸 이제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이 꼴이 성립된다.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2개짜리 있잖아.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이 3입니다. 이런 2개짜리. 방정식, 등식 뭐 이런 말을 썼는데 x는 2면은 이게 성립돼요. 근데 x가 4면은 이게 성립 안 되죠. 즉 쉽게 얘기해서 어떤 변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꼴이 되기도 하고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해. 이런 거는 항등식이 아니에요. 항등식이라는 건 이 변수가 뭐냐에 상관없이 언제나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항등, 항상 같다. 느낌이 이 3개로. 자, 그러면 요거를 보는데 우리가 이 생산국민소득 측정은 이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별도로 안 다룰 겁니다. 그러면 분배국민소득 어떻게 측정하는지 보고 지출국민소득 어떻게 측정하는지 보면 돼요. 그래서 요 2개가 같습니다. 또 요거와 요게 같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분배하고 요거는 같게 돼요. 그래서 얘와 얘가 같다. 생산과 지출이 같다. 이 2가지를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A 이꼴 B가 같아요. B는 C가 같아요. 요것만 보여주면 A가 C와 같은 건 자동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생산국민소득을 기준으로 놓고 요 분배와 같다. 또 생산과 지출이 같다. 그러면 분배하고 지출은 자동으로 같은 거니까 이렇게 이제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산 측면에 이미 우리가 배웠어요. 생산 GDP, 부가가치의 합을 하든가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총합.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면 된다는 거잖아. 이 두 가지는 언제나 같죠. 항등적으로. 그럴 때 중간 투입물은 제외된다. 이 GDP, 그렇게 나온 게 GDP, GNP가 있는데 이 차이도 배웠습니다. 지금은 요거 안 쓰고 GDP를 쓰고 있다. 요렇게 계산한 생산 측면에서 요렇게 계산하든가 요렇게 계산하면 그게 GDP다. 이건 이제 배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추가되는 게 분배 측면이에요. 이걸 이제 분배 국민소득 또는 분배 GDP라 그러는데 생산에 기여한 생산, 여러분 생산 요소 하면 노동, 자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뭐 노동 임금 받고 땅을 기여하면 지대를 받고 자본을 대면 이자를 받고 경영에 참여하면 이윤을 갖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세분화시키면 요게 이제 생산 요소 소득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면 이거를 딱 세 가지로 구분할 거예요. 근로소득, 자본소득, 정부소득. 쉽게 얘기해서 근로소득은 일하고 받아가는 종업원들 임금이라면 자본소득은 사장님이 가져가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자본을 댄 사람 가져가는 거고, 정부소득은 뭐냐면 근로자가 소득세 내죠. 자본, 법인들이 법인세, 세금 내잖아요. 그 세금으로 낸 소득이에요. 이게 10억이고 요게 10억이다 그러면 정부 소득이 2억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1억 세금을 낸 거야. 원래는 11억, 11억 이렇게 된 거죠. 세금으로 된 거야. 결과는 요거다. 이렇게 측정한 건 GDI라 그래요. 또는 GNI. 이건 국제 비교할 때 두 가지 다 나올 거예요. 요 I라는 거는 인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컴, 소득이란 의미예요. 그러니까 생산에서는 GDP가 있고 GNP가 있었다면 분배 측면에서는 요 GDP와 같은 게 GDI가 있는 거고 GNP와 같은 게 GNI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배 측면에서 봐보면 요걸 계산하면 된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GDP와 GNI가 항등적으로 같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다르죠. 이제 그 이유도 우리가 국제 비교할 때 살짝 좀 볼 건데, 자, 요게 이제 분배 측면에서 쓰는 거고요. 자, 요것도 자세히 볼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지출 측면에서는 돈을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 최종 생산물에 대한 지출, 소비란 얘기예요. 누가 씁니까? 하면 우리 같은 이런 가게가 쓰는 걸 소비 지출이라고 그러고, 기업이 쓰는 걸 투자 지출, 정부가 쓰는 걸 정부 지출, 해외 부분이 쓰는 거를 순수출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요걸 이제 내 항목이 있다. 이걸 측정하는 걸 GDE라고 보는데 요게 요 E가 이제 지출이라는 뜻이에요. 소비. 이제 요거는 별로 심각하게 안 다룰 겁니다. 요 네 항목에 대해서 지출 측면에서 또 다뤄보겠죠. 이제 요거는 여기서는 가볍게 이제 볼 건데 이 세 측면이 같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GDP 생산 측면이죠. GDI 이걸 이제 항등적으로 같아야 되니까 엄밀하게는 세 개를 그려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GDE가 같다. 이거를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제 이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분배 측면과 지출 측면을 자세히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생산 GDP가 항등적으로 분배 GDP와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 GDP는 이미 아니까 분배 측면의 GDP 측정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요 생산에서 부가가치가 나오잖아요. 부가가치 각 단계별로 그거를 그러니까 부가가치만큼 근로소득, 자본소득, 정부소득으로 분배된다. 요점이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결론부터 갑니다. 분배 GDP, 분배 국민소득은 세 가지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로소득, 자본소득, 정부소득. 자, 엄밀하게 보면 근로소득은 노동을 하고 임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금을 낼 거야. 세금은 빼야 돼요. 자, 자본소득은 총 생산한 부가가치 시장 그 공장에서 다 사장님 거란 말이에요. 다 만들었죠. 근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 게 아니잖아요. 임금을 노동자 주고 또 하나는 정부에다가는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공장에서 만든 부가가치가 10억 원이야. 그럼 종업원한테 5억 원 주고 세금 한 3억 원 내. 그죠? 그러면 2억 원이 남잖아요. 이게 자본소득이야. 자본의 소유자. 기업 소유주라 생각하면 돼요. 뭐 다 빼고 나면 나중에 이윤, 이게 이제 결국은 이윤과도 연결이 되긴 되는 건데. 자, 정부소득은 뭐예요? 여기서 낸 세금 있잖아요. 여기 세금. 요 임금은 요쪽으로 넘어가는 거고, 요 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요점이 이거죠. 부가가치가 있다 이거야. 부가가치. 자, 이 부가가치에서 뭐가 빠져요? 임금 빠지고 세금 빠지는 거예요.
요 임금으로 가져가는 거를 근로소득이라 그러고 세금으로 가져가는 거를 뭐라 그래요? 정부소득. 물론 이제 근로자가 임금으로 가져온 것 중에 자기가 개별적으로 낸 세금이 있겠죠. 이제 그거 포함해서 요거는 이제 정부가 가져가는 거고 요 부가가치에서 임금 빼고 세금 뺀 거를 자본소득이라고 얘기하고 임금에서 세금을 뺀 거를 그러니까 이 세 단어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분배소득은 부가가치에서 임금 빼고 세금 빼면 자본소득, 임금에서 세금 빼면 근로소득, 요 세금 뺀 세금들의 합을 정부소득. 자, 이렇게 측정을 한 액수. 이게 분배 GDP다라는 거야. 분배 국민소득이란 얘기예요. 별 얘기 아니죠? 그러므로 생산 GDP는 이미 나왔죠? 최종 생산물의 총 가치를 하든가 부가가치의 총 합을 하든가 하면 되는데 분배는 요렇게 세 가지를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요놈과 같든가 이놈과 같다라는 거예요. 생산한 부가가치 총합은 부가가치는 모두 소득으로 분배되기 때문에 앞에서 보셨죠? 부가가치가 다 소득으로 분배됩니다. 자본소득은 사장님한테 가는 거고 근로소득은 이제 노동자한테 정부소득은 세금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그 크기는 반드시 분배 GDP와 동일하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같다.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지출 측면을 봐야 되죠. 그러면 소비를 한다라는 거니까 요거 보기 이제 여기서 여러분 하나 또 정리할 게 거시경제의 경제 주체는요. 우리가 보통 첫 1강인가에서 경제 주체가 3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가계, 기업, 정부라 그랬잖아요. 근데 개방 거시경제라 그러죠. 개방 경제. 개방 경제에서는 하나 더 있어요. 해외. 이렇게 경제 주체가 개방에서는 4개라는 거. 요거 이제 가볍게 미리 보면 가계, 기업, 정부, 해외 부분이 있어요. 가계는 상품 시장에서는 수요자인데 요소 시장에서는 공급자. 이건 이미 배웠죠? 기업은 상품 시장에서는 공급자지만 요소 시장에서는 수요자죠. 정부는 이제 세금을 통해서 상품을 생산하고 구매합니다. 정부 사업을 수행하잖아요. 정부가 뭐 공공재를 만들기도 하고 생산 공공재죠 주로. 그 다음에 대국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학교도 만들고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구매도 하죠. 공무원들한테 주는 월급도 여기에 들어가죠. 공무원들의 서비스를 구매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 부분은 해외에 있는 가계기업 정보를 다 합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거시경제는 여기에 이제 또 뭐 외환시장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재화시장, 산출물시장, 요소시장, 대표적으로 노동시장을 볼 겁니다. 금융시장, 이걸 이제 화폐시장, 뭐 통화시장 이런 걸로 해서 각 시장이니까 수요 공급이 있겠죠. 이것들을 제가 큰 그림 속에서 강의가 진행되면 이렇게 조금 심플하게 다 연결된다라는 걸 이제 한번 살짝 보여드릴 겁니다. 뭐 당연히 이제 기초 부분에서는 그걸 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도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이 가계가 지출, 소비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소비재라 그래, 재화 이름을. 그걸 소비 지출을 할 겁니다. 영어로는 컨섬프션이니까 C로 하는데 우리 약자는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기업은 투자재, 요 투자재라고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배우겠지만 요걸 어떤 학자는 생산재, 또 어떤 학자는 자본재, 뭐 요런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하기 위해 샀다라는 거야. 공장을 지으려면 시멘트 사고 철근을 사야 되잖아요. 이거는 소비하려고 산 게 아니죠. 투자하려고 산 거야. 생산하기 위해서. 자본이죠, 일종의. 이런 걸 이제 투자 지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정부가 공공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뭐 구매하고 뭐 이런 거를 정부 지출 또는 이제 정부 구매라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구매하는데 지출했다라는 거죠. 해외 부분이 있는데 이걸 수출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걸 순수출이라고 그러는데 수출 빼기 수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지금 뭐를 하고 있죠? GDP야. GDP는 우리말로 다시 풀어볼게요. 국내 총생산. 즉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된 거를 누가 씁니까? 수요합니까? 이 얘기예요.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GDP를 측정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그러니까 가계가 소비자에 대해서 소비 지출할 수 있는데 여기는 두 가지가 있죠. 국산이 있고 이걸 외국산 이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국산만 들어가야 돼. 외국산 이게 수입제잖아요. 수입. 얘는 빼야 된다고.
얘는 외국에서 만든 거니까 국내에서 생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업에도 마찬가지로 외국산 수입제가 있고 정부가 구매한 것 중에서도 외국산이 있겠죠. 가계, 기업, 정부가 지출한 수입제 이것들은 여기 다 모아서 빼줘야 돼. 왜? GDP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를 에 대한 지출이니까 수입제는 외국에서 만든 거에 대한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수출은 왜 들어갑니까? 수출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는데 외국에서 소비해 준 거란 말이야. 지출해 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GDP의 계산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순수출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에 있는 수입품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한꺼번에 여기서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빼줬을 때를 순수출. 여기에서 무역수지가 나오는 거예요. 무역수지가 흑자라는 건 순수출이 0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즉 수출이 수입보다 크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러면 이제 흑자고 0보다 작으면 무역수지가 적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합해서 네 가지죠. 다 합하면 지출 측면에 지출 GDP가 측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진행하다 나머지는 별 어려움인데 이 투자 지출이 조금 요 부분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요 부분을 제가 그래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론적으로는 간단하죠. 어쨌든 자 그래서 지출 GDP는 네 항목이 있다는 걸 미리 기억해 두셔야 돼요.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정부 지출, 순수출. 순수출은 수출 빼기 수입이다. 자 이게 지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생산된 걸 지출한 건 네 가지 파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머지는 좀 그런데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요 두 번째 있는 투자 지출이 있죠. 요거는 별도로 생각해야 돼요. 투자 지출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면 세 개를 더해야 돼요. 고정 투자, 재고 투자, 신규 주택 투자. 요렇게 세 가지를 더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소비 지출은 그냥 이걸 보통 뭐 내수 이런 말을 쓰는데요. 그냥 더하면 돼요. 근데 투자 지출은 세 가지 항목을 더해야지만 투자 지출 들어간다. 세 가지 항목이 뭐냐? 첫 번째 고정 투자예요. 고정 투자는 뭐냐면 자본재를 구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투자 지출할 때 투자재, 생산재, 자본재라는 말을 썼잖아요. 설비를 구매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공장 설립을 했어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기계 도입을 했습니다. 한 뭐 10억짜리 기계를 도입했습니다. 이게 고정 투자예요. 고정 투자. 근데 여러분한테 이제 어려운 게 재고 투자예요. 요거는 이제 다 별도로 제가 납득을 좀 시켜드릴 겁니다. 재고품은 안 팔리고 남은 거잖아요. 재고. 그럼 이 재고도 GDP에 들어간다라는 거야. 왜? 이 재고 투자가 투자 지출에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 지출에 들어가면 GDP에 들어가죠. 지출 GDP에. 근데 또 하나가 있죠. 신규 주택 투자. 이거는 기업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가게에서 집을 사잖아요. 집. 근데 중요한 건 새로 지어진 주택을 구매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GDP라는 건 그 해에 제가 설명하면서 중고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만든 건 안 들어가. 그러니까 작년에 지은 집을 구매하는 건 지출 GDP에 안 들어가요. 근데 올해에 지은 거를 구입하는 걸 투자 지출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게는 소비 지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게가 투자 지출하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신규 주택 구매라는 거예요. 기업이 투자 지출하는 건 두 가지죠. 고정 투자, 재고 투자.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투자 지출하는 게 두 가지, 고정 투자, 재고 투자 있고 가게가 투자 지출하는 게 있는데 소비 지출 말고 그게 새로 지어진 주택 구매. 그래서 투자 지출은 전체적으로 요 세 가지다. 요런 얘기입니다. 자, 재고 투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볼 거고요. 조금 이따가 중간 투입물과 자본재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비교하고 재고 투자가 어떻게 계상되는지를 잠깐 볼 거고요. 세 번째가 정부 지출이죠. 그러니까 정부 지출은 정부 구매인데 여기에서는 요거는 정부 이전 지출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전이라는 건 공짜로 줬다라는 거예요. 이전 지출은 복지와 관련된 거예요. 네, 복지. 그러니까 이쪽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서 이쪽 사람한테 무상으로 돈을 주는 거야. 소득 분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지출이 정부 이전 지출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구매하는 겁니다. 생산하기 위해서.
자, 순수출은 수출 빼기 수입. 제가 왜 수입을 빼야 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요게 바로 무역수지를 결정한다는 거야. 순수출이 0보다 크다라는 거는 무역수지가 흑자죠. 왜? 수출이 수입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0보다 작다라는 건 수입이 더 크다는 얘기니까 이건 무역수지가 적자다. 중간 투입물 할 때 여러분 이게 생산 GDP가 있었잖아요. 생산 GDP 측면. 요 자본재는 지출 GDP에서 나왔죠. 지출 GDP 중에서도 투자 지출에서 나왔죠. 투자 지출이 세 가지가 있는데 고정 투자, 재고 투자, 또 가게에서 하는 게 신규 주택 구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고정 투자가 바로 자본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 차이가 있느냐? 이거는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서 다른 기업으로부터 구매했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아요. 중간 투입물 우리가 저번 강의에서 잠깐 보셨습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간단해요. 이 자본재는 설비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재 구매는 최종 생산물로 들어가는 거야. 자본재를 구입했다라는 얘기는 고정 투자를 했다라는 거고 고정 투자를 했다라는 건 투자 지출을 이루어졌다라는 거니까 투자 지출은 지출 GDP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최종 생산물로 분류가 되는데 중간 투입물을 한번 쓰고 버리는 거죠. 그냥. 그러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생산 GDP 할 때 중복 계산을 안 하기 위해서 제거시켰죠. 요런 차이가 있다. 아주 포인트 차이는 요겁니다. 더 중요한 거 하나 가볼까요? 제가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려면 여기 재고 투자도 들어가는데 이 재고 투자가 이런 케이스 지출 GDP에 지금 중에 재고 투자가 있다라는 거 조금 전에 이제 설명드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기업이 생산보다 적게 팔린 기업의 생산보다 예를 들어서 생산은 이게 지금 같아요. 항등적으로 하나 더 넣어야 되는데 생산을 10개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팔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8개가 팔린 거야. 그러면 이 꼴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지출 8개가 팔렸다. 지출됐다. 근데 그러니까 적게 팔린 거죠. 8개. 그러면 2개의 재고가 나왔잖아요. 플러스 2, 그죠? 재고가 플러스 2가 있잖아. 재고가 양수라는 건 요 얘기예요. 네, 재고가 2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걸 같지 않은데 어떻게 같게 만들어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재고 투자로 보는 거야. 재고 투자는 투자를 했다는 얘기니까 기업이 구매했다. 요 2개를 웃기잖아요. 요 2개가 기업 창고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 기업이 구매한 거야. 기업이 지출한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2 해주면 되는 거야. 8개가 팔렸어요. 정부에 팔리든 해외에 팔리든 가게에 팔리든 기업에 팔리든 팔렸어. 그런데 2개는 안 팔렸어. 그럼 이 꼴이 안 돼. 이거 이제 그러면 기업이 창고에다 집어넣을 거야. 이거를 기업이 구매했다. 이렇게 해석하자라는 거예요. 재고 투자. 그럼 재고 투자가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같죠. 만약에 반대로 10개를 만들었는데 12개가 팔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꼴이 아니잖아요. 더 많이 팔렸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10개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창고에 2개를 넣어놨던 재고를 가지고 팔았을 거 아니에요. 10개 만들었는데 어떻게 12개 팔려요? 창고에 있는 재고품을 가지고 와서 판 거지. 생산은 10개지만 재고품까지 합하면 12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꼴 만드냐? 12개에서 2개를 빼는 거야. 재고를 판매한 거니까 재고를 마이너스, 음수가 된 거예요. 재고가 줄어들었잖아요. 여긴 재고가 는 거고 재고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지출한 거에다 빼줍시다. 그러면 계속 같을 거 아니냐? 10대 10, 10으로 같잖아.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판매량과 생산량과 판매량의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때 재고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요점은 어쨌든 재고 투자는 GDP에 계산이 된다. 지출에. 자, 그래서 생산 GDP와 지출 GDP가 같은 생산은 이제 요거 아니면 부가가치죠. 최종 요건 4가지 항목인데 요게 좀 까다로웠죠. 요 3가지 구성 항목, 그죠? 여기서 최종 생산물이 구매자들이 구매된다. 그럴 때 요 구매에서 조금 전에 본 게 재고 투자. 요게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형태를 취해 갖고 항상 생산 GDP와 같게 만드는 역할을 해준다. 그리고 또 이 생산 GDP의 중간 투입물과 투자 지출의 고정 투자 있잖아요. 고정 투자라는 건 자본재죠. 요 차이가 뭐냐? 자본재는
미래,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GDP에 포함이 되는 거지만 자본주의에 대한 투자는 중간 투입물은 사라지는 거죠, 중간에. 그래서 GDP에 계산이 되지 않는다. 특히 이 투자 지출에 또 하나가 들어가는 건 신규 주택 구매, 가계에서 하는 겁니다. 요거는 요 투자 지출에 포함이 된다. 이 순수출 가지고 무역 수지를 따질 수 있다. 정부 지출에서는 정부 이전 지출과는 다른 개념이다. 라는 거고, 소비 지출은 소비 지출에서 특이한 건 요건데, 요거는 투자 지출에 이제 포함이 된다. 요거 이제 약간 주의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최종적인 결론은 요 세 가지가 항등적으로 같습니다. 요게 이제 항등적으로 같죠? 요 놈이 생산 GDP가 되는 거고, 근로소득, 정부소득이 분배 GDP가 되는 거고, 요 놈이 지출 GDP가 된다. 이걸 지금 여러분이 보신 거죠. 네, 요 세 놈이 다 항등적으로 같다. 자,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이 이제 마무리됐고요. 퀴즈 문제 한번 풀어보죠. 경제 전체 생산, 지출, 소득, 분배 각각의 시장 가치가 같다. 이걸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측면 측정해 보면 이론적으로는 다 같다. 그것이. 자, 이제 두 번째.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국내니까 GDP입니다. 생산이 총이니까 G, 그로스. 국내니까 D, domestic. 생산이니까 프로덕트 P.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물론 1번이 틀렸네요. 중간 생산물의 시장 가치가 아니라 이 중간 생산물이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최종 생산물로 최종입니다. 최종 생산물. 중간 생산물은 들어가면 안 되죠. 이거는 제거시켜줘야 돼요. 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총합 혹은 부가가치의 총합 둘 중에 어떤 것든 상관없어요. 생산, 지출, 소득. 소득은 분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측정해보면 항등적으로 같다. 자, 근데 GDP는 주부의 육아나 가사노동은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잖아요.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과소평가될 수 있고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 이런 거는 반영되지 않죠. 그래서 과대평가가 될 수도 있다. 2번, 3번, 4번은 맞는 표현이죠. 자, 퀴즈 30번. 옳지 않은 겁니다. 시간의 변화에 따른 이 생산을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생산만 보고 싶으면 이게 옳지 않은 건 1번이네요. 답은 1번이네요. 명목을 보면 안 되고 실질 GDP를 봐야 된다. 여기 있네요. 가격의 변화 영향을 끼치지 않는, 즉 오로지 생산량 변화만을 나타낸 지표죠. 그래서 시간에 따른 생산의 규모의 변화는 명목 GDP보다 더 바람직하다. 실질 GDP가. 그러니까 생산만 보려면 명목이 아니라 실질 GDP를 측정해야 돼요. GDP 디플레이터는 뭘 얘기한다고요?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으로 계산하는데 물가 변화. 네. 여기 가격 혹은 물가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측정하는 물가지수다. 오케이. 이거 맞죠? 생산 GDP는 부가가치의 총합 맞죠? 최종 생산물의 시장의 총합도 괜찮고 부가가치는 전부 다 소득으로 분배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분배 GDP와 동일하다. 3면 등가의 원칙. 4번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데요. 누가 잘 살아요? 이거 비교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는 게 GDP잖아요. GDP. 자, 그런데 물가를 배기하기 위해서 실질 GDP를 쓴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실질 GDP, 이제 그러니까 물가 상승의 영향력을 분리했다라는 건 제거했다는 얘기예요. 영향을 제거했죠. 실질을 쓰니까 물가는 고정돼 있는 겁니다. 가격은.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물가,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이 있고 중국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한국의 실질 GDP를 계산하는 거예요. 중국의 실질 GDP. 그러니까 한국에서 물가를 고정해 놓고 구상한 거고 중국 물가에서 고정해 놓고 계산한 거죠. 그러니까 각국의 이 실질 GDP는 자기네 나라의 물가 상승의 영향은 배제시켜 자기네 나라입니다. 자기네 나라. 그런데 중국이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많겠지. 그러니까 인구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여기서 실질 GDP는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은 뭐예요? 구매력인 거야. 구매력.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소득이 많나요? 어느 나라의 구매력이 높은가요? 똑같은 얘기죠. 그런데 그건 측정하기 위해서 GDP로 측정하면 돼. 왜? 삼면 등가의 원칙 생각해 보세요. 많이 만들었으면 소득도
분배도 많이 됐으니까 소득도 높을 거야. 소득이 높다라는 건 지출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즉 구매력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봐보면 이걸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물가를 배제시켰죠. 근데 중국이 아무래도 더 크게 나올 거예요. 왜?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빼자 이래서 인구로 나누는 거야. 1인당 인구 규모도 분리 제거시킨 겁니다. 그래서 1인당 실질 GDP로 두 나라, 물론 이거를 여기 우리나라는 원하고 이거는 위안이잖아요. 다르니까 이걸 전부 다 달러로 환산해서 비교를 해보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문제는 여기 환율 이제 문제도 있겠지만 환율도 당연히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뭔 얘기냐면 한계점이 딱 이거예요. 그래서 1인당 실질 GDP도 많이 비교합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물량에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국제 가격이 변화를 해서 실질 구매력이 변화해서 국가 간 비교는 한계가 있다. 자, 뭔 얘기냐? 이렇게 비교를 해보죠. 한국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을 만드는데 이걸 수출합니다. 수출하는데 이걸 10개를 만들었어요. 10개. 자, 중국도 요 B라는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10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만 보면 돼요. 근데 요게 수출 가격이 이걸 이제 교역 조건 수출 가격이 갑자기 10배가 상승했어.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똑같이 10개를 만들었는데 가만히 있는데 수출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고 만든 건 10개인데 수출 가격이 올라가서 우리나라 소득이 어때요? 굉장히 많아진 거야. 실질 구매력이 커졌죠. 그러니까 이 GDP는 그걸 고려 못하죠. 몇 개를 만들었어. 이만큼 만들었으니까 이만큼 분배됐겠지. 이만큼 소득이 생겼겠지. 그러니까 구매력이 이만큼이겠지. 이렇게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든 거는 작년하고 전번 작년이랑 똑같아. 10개라고 치자고요. 변화가 없는 거야. 1인당 GDP가. 근데 갑자기 구매력이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 제품의 수출 가격이 올라가면 갑자기 구매력이 올라가는 거야. 이걸 반영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이 1인당 실질 GDP가. 즉, 교역 조건을 반영 못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온 게 국내 총소득입니다. GDI, Gross Domestic Income, GDI, 국내의 총소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역 조건 기억이 나세요? 교역 조건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수입 가격 분의 수출 가격. 제가 이제 그거 할 때 한번 말씀드렸죠? 이걸 뭐 크게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역 1인당 실질 GDP는 뭘 반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 교역 조건 변화에 따른 구매력 변화를 반영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를 반영하는 거, 수출품 가격, 수입품 가격의 변화에 따른 소득의 변화, 그래서 구매력의 변화를 반영하는 게 국내 총소득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천천히 이제 가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GDP, DP예요. 이게 지금 국내 총 생산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10억 원어치 생산됐으면 GDI, 국내 총 소득도 얼마가 돼야 돼요? 10억이 돼야 돼. 왜?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 GDI는 분배 측면이잖아요. 그렇죠? 분배, 인컴, 소득이니까, 소득 측면이니까 이게 분배라 그랬어요. 같아야 돼. 그런데 달라. 왜 다를까? 왜 다를까? 교육 조건 때문에. 앞에 얘기요. GDP를 10억을 했는데 10억 원어치 만들었는데 이거를 외국에 파는 수출 가격이 갑자기 올라간 거야. 그래서 이 GDI는 더 큰 거야. 만든 거는 10억 원어치 만들었는데 외국에 팔리는 가격이 10배가 올라갔고 GDI는 소득은 훨씬 큰 거야.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국내 총소득은 국내 총생산, 즉 GDI는 GDP에다가 이 교역 조건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을 고려를 해준 거야. 요까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가자고요. 10억 원어치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총 생산을 10억 원 했어요. 그러면 GDI는 12억이 된 거야. 왜냐? 생산한 것 중에 일부를 외국으로 수출하겠죠. 수출 가격이 더 늘어갔고 이익이 2억이 그냥 생긴 거야. 요걸 반영해야 되는데 1인당 요걸 이제 인구수 나누면 1인당 실질 GDI가 되겠죠. 그냥 이론적으로는. 그죠? 근데 1인당 실질 GDP는 요 부분을 교역 조건에 따른 무역 손익을 반영을 못 해 갖고 이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야. 차이가. 그래서 국내 총소득은
GDP, 국적과 상관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재화에다가 교육 조건에 따른 소득, 요 변화분을 더해서 계산한 게 국내 총소득이다. GDI는 GDP 같이 가야 됩니다. 요렇게 가야 된다. 여기 수출입 단가 이런 말 나오죠? 요걸 반영한 것이다. 수출품 물량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든 건 똑같은데 가격이 올라가고 수출 가격이 구매력 변화, 소득이 변하니까. 자, 그런데 그럼 이거를 쓰느냐? 근데 실제로는 이걸 많이 안 써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는 실제로 많이 쓰는 거는 GNI입니다. 요렇게 그로스 내셔널 인컴을, 그러니까 여러분 신문 기사 보면 요걸 이제 1인당 실질 GNI라고 그러죠. 이거 엄청나게 씁니다. 왜 그런지 봐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GDI라고 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GDI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GDP에다가 교역 조건까지만 쓸게요. 그냥 무역손해 안 쓰고. 요걸 반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GDI에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한국 사람, 자, 외국 사람,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서 여기 GDP에 기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으로는 GDP 때문에 만들어진 소득이란 말이에요. 요만큼 생산했기 때문에 국내 소득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외국인의 소득도 들어간 거야. 근데 진짜는 뭐야? 한국 사람의 소득이 얼마냐고,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GDI에는 한국 사람 소득도 들어가지만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 사람 소득도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순수한 의미에서 우리나라 사람만의 소득, 구매력은 아닌 거예요. 이 외국인은 요 소득을 해외로 송금할 거 아니에요. 송금. 실제로는 이건 빠져나간다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외국에서 일한 한국 사람이 있잖아. 이건 한국으로 송금할 거 아니에요. 반대로. 그러니까 외국에서 일한 한국 사람의 소득은 국내로 송금이 될 거고요. 한국에서 일한 외국 사람의 돈은 해외로 빠져나갈 거야. 그렇죠? 우리의 진짜 중요한 건 뭐야? 한국 사람, 국적,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국 국민, 이 사람의 소득이 얼마냐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국민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셔널, 여기 N이 내셔널이 국민이란 말이에요. 국민 총소득, 요거 오타가 났네요. GDI가 아니라, 맞아요. GDI 맞네. GDI 오타 아니라 깜짝 놀랐네. 요건 이제 GNI죠. GNI는 국내 총소득에다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요 GDI, 여기에는 교육 조건에 따른 무역 손익도 다 반영된 거죠. 자동으로. 요거니까 여기에다가 외국 사람이 자기네 나라로 송금한 소득 있잖아요. 대외 지급 요소득은 빼줘야 돼. 요거는. 근데 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일하고 국내로 송금한 돈 있잖아요. 대외 수치에 따른 거. 요건 더 해줘야 돼. 그러면 GDI 부분은 외국 사람의 기여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자동으로 빠져나가잖아요. 요렇게. 그죠? 빼기 해버리면. 그리고 GDI는 외국에서 한국 사람이 번 돈은 안 들어가 있는데 플러스 해줌으로써 요게 들어가잖아요. 그럼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순수하게 우리나라 사람의 소득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요 두 빼기 요 부분을 순수치 요소 소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순수입, 순수출 할 때 똑같은 거예요. 뺀 부분 요 합해서 대외 순수치 요소 소득이라 그래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 지표는 GDP를 써요. 우리나라도. 소득 수준, 국민 소득이 얼마예요 할 때는 GNI를 씁니다. GDI를 쓰지 않아요. GNI, 순수한 우리나라 국민 지표로 요걸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이제 1인당으로 나누면 돼요. 비교를 해보면 돼. 우리나라 이게 3만 불 막 넘어갔잖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 이제 이걸 요렇게 계산한 실질니까 우리나라 물가 변화를 고정시키고 국민 인구수로 나누는 게 해서 환율로 달러로 바꿔서 중국하고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마지막 얘기는 뭐냐? 구매력 평가, Purchasing Power Parity GDP라는 건데, 이거는 이런 얘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1인당 실질 GNI 이를 비교해 보자. 한국하고
일본하고 비교해 보자. 이걸 물론 달러로 환산해야 됩니다. 가령 그랬더니까 요게 이제 1인당으로 해봤더니 뭐 3만 불, 3만 달러가 나오고 일본이 뭐 2만 불이 나왔다고 쳐요. 이 구매력 평가는 이미 우리가 일본에 앞섰죠. 어쨌든 자, 지금 요점이 이거예요. 그런데 3만 불 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구매잖아요. 구매력 2만 불 가지고 일본에서의 구매력을 비교해 보자라는 거야. 이거는 이럴 수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가 이 구매력 평가에서 일본보다 높냐면 우리나라 물가가 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한국의 1인당 실질 GNI를 달러로 환산했어요. 3만 달러예요. 일본도 환산을 해봤어. 2만 불이에요. 요렇게.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한국이 잘 살까요? 1인당 실질 GNI라 보면 우리가 잘 살지. 근데 제가 이제 현실은 이렇지 않지만 이거 일본이라 그러지 말자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A국이라 하죠. 한국하고 A국. 그럼 이렇게만 보면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거로 돼 있잖아요. 국제 비교를 해보면. 그런데 한국의 물가가 이 A국의 물가보다 훨씬 커. 한 10배는 더 커. 그러니까 3만 불 가지고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양은 오히려 적죠. 구매력이 훅 떨어지는 거야. 얘네는 2만 불밖에 안 되지만 물가가 낮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 물가가 낮기 때문에 구매력이 훅 올라가는 거야. 이해되시죠? 앞에서 각각 구할 때는 자기네 나라 물가 변동을 고정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했더니까 최종적으로 이걸 쓴다 그랬잖아요. 각국의 물가 수준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1인당 실질 GNI가 크더라도 실질 구매력에서 봐서는 떨어지더라. 왜? 우리나라 물가가 A국보다 훨씬 비싸니까. 그래서 이걸 조정해 주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마다 물가 수준이 다르더라. 그러니까 구매력이 다르죠. 이 3만 불 통화의 구매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요겁니다. 물가가 높을수록 해당 화폐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은 떨어지잖아요. 우리나라 물가가 A국보다 훨씬 높아. 그러니까 아무리 3만 불이라도 이걸로 쌀 수 있는 양은 A국보다는 적을 거라는 거야. 10배나 높기 때문에 낮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PPP GDP 이걸 약자로 퍼체이싱의 P와 파워의 P와 페리티의 P를 약자로 그냥 이렇게 쓰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매력 평가 GDP는 핵심이 뭐냐? 제일 중요해. 각국이 들어가야 돼요. 각국의 물가 차이를 조정해 줬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물가 변동, 물가 차이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조정해 주면 돼요? 물가가 낮은 국가는 높게 해주면 돼. 이 낮은 국가는 좀 높여주고 높으면 좀 낮춰주면 되죠. 그러니까 물가 수준을 비슷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패리티 이게 이제 균형 비슷하게. 그러니까 높은 나라는 낮게. 그래서 물가 말고 물가 때문에 구매력 차이 이거 말고 가면 된다. 느낌이 오셨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맨 마지막에 환율 얘기를 할 건데요. 그때 이 구매력 평가를 가지고 환율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각국의 물가 수준에 따라서 이 환율이 고평가되고 저평가됐느냐. 이 환율의 평가도 이 구매력 평가로 판단할 수가 있다. 지금은 여러분 그렇구나 정도만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요점이 이거예요. 국내 물가 수준하고 외국 물가 수준을 비교해서 환율이 결정된다라고 보는 게 구매력 평가 환율이에요. 그냥 물가 수준을 반영하는 게 통화의 가치는 이거는 이제 환율에서 할 건데 지금은 그냥 구매력 평가 GDP가 뭐다 핵심이 이거죠. 각국의 물가 수준을 조정해 준 거야. 낮은 나라는 높은 나라는 낮게 해준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고 이거는 이제 환율과도 연결돼 있다. 환율이 고평가죠. 환율 부분은 우리가 맨 마지막 가서 깔끔하게 이해를 해보자. 그때 지금은 그렇게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